안녕하세요. 배스킷볼 다이제스트 건디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새롭게 시작한 코너 배스킷볼 다이제스트 지식백과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자, 코너의 모토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기존 팟캐스트에서 다뤘던 주제보단 좀 상대적으로 흥미는 좀 떨어지지만 또 저희 채널만이 다룰 수 있는 내용을 다뤄보겠고요. 대신 기존에 저희가 진행했던 좀 무거운 주제의 특강보다는 좀 더 가볍게 들으실 수 있는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살아있는 백과사전 불꽃 앤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백과사전은까진 아니고 약간 짝퉁이기는 한데 어쨌든 인사드립니다. 예, 불꽃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원래 이제 패널이 한 분 더 계셨습니다. 이제 살아계신 소닉님이었는데 지금 소닉님께서 살아는 계신데 살짝 지금 먼저 자리를 살짝 비우셔가지고 나중에 다시 참여를 또 하신다고 하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배스킷볼 다이제스트 지식백과 첫 번째 시간. 오늘의 주제는 에이프런이 바꾼 오프시즌 생태계입니다. 이번 시즌 좀 시끌시끌하게 팀을 옮긴 선수들이 좀 있었는데 이제 에이프런이 본격적으로 적용된 이번 오프시즌 어떤 것들이 달라졌는지 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첫 번째 테마입니다. 유례없는 오프 시즌 바이아웃 러시입니다. 이제 팀을 떠난 선수들이 좀 있죠.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브래들리 빌, 뭐 디안드 에이튼, 뭐 스마트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불꽃 앤서님 이제 바이아웃이 좀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오늘은 특강이 아니니까 가볍게만 말씀드리면 네네. 바이아웃은 선수와 구단이 서로 합의해서 남은 계약을 조기에 해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계약이 아예 사라지는 건 아니고요. 이게 네. 계약의 일부만 덜어내는 거예요. 보통은 선수는 남은 연봉 일부를 포기하고 자유의 몸이 되는 거고 음. 구단은 그 포기해준 연봉만큼 이 셀러리 캡에서 이 연봉이 지워집니다. 그래서 셀러리 캡 부담을 살짝 덜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유례 없는 오프 시즌 바이아웃이라고 했습니다. 때 기존에도 분명히 이제 바이아웃 같은 상황들이 있었을 텐데 또 유례 없다는 표현을 붙여 주신 거에는 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오프 시즌 바이아웃이 없었던 거는 아닌데 이번처럼 대규모로 그것도 이렇게 계약 기간이 꽤 남은 2년 남은 선수들까지 오프 시즌에 바이아웃이 진행되는 경우는 굉장히 희귀한 사례입니다. 네네. 거기에다가 그런 그 피닉스 선즈의 브래들리 빌처럼 이런 초계형 2년 남은 계약을 오프 시즌에 바이아웃하고 스트레치 프로비저너로 내보내는 사례는 정말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희귀하고 드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브래들리 빌 이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브래들리 빌이 계약 규모가 상당히 큰데 이런 정말 거대한 계약 규모를 이제 바이아웃으로 내보낼 수 있는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도 좀 저는 기억에 안 남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브래들리 빌처럼 큰 계약을 일부 덜어내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는 데드라인에 많이 있죠. 예, 음. 데드라인에 만기 계약 선수를 이렇게 덜어낸다든지 그런 경우는 이 소위 말하는 옛날에는 먹튀라고 불렀죠. 예, 먹튀급 네. 선수들이 이제 시장에서 재평가를 받기 위해서 데드라인에 이제 구단과 합의를 해서 자기의 연봉 일부를 포기하면서 바이아웃하는 사례는 자주 있었어요. 음. 근데 이렇게 브래들리 빌처럼 2년 계약이 남은 선수가 2년의 대형 계약이 남은 선수가 오프 시즌에 바이아웃하는 사례는 정말 저는 사실 기억이 안 나요. 이런 사례가 있었나 싶긴 하거든요. 예, 그 음. 정도로 희귀한 사례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또 벌어졌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에이프런 룰의 변경이겠죠. 세컨 음. 에이프런이 도입되면서 이 에이프런 룰이 사실상의 하드캡처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어요. 이 네. 하드캡이란 단어가 사실 NBA에서 나오고 있는 게 굉장히 특이한 상황인데 이런 음. 것들이 여러 팀들의 극단적인 샐러리 유동성 추구 현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요. 네네. 거기에다가 이 세컨 에이프런 도입 때 이제 에이프런 룰이 변화하면서 바이아웃 영입에도 제한이 생겼습니다. 음. 퍼스트 에이프런 이상 팀들은 직전 연봉 기준 이제 N팀 일 이상 이 연봉을 받았던 선수들은 영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음. 근데 이 연봉이 이번 시즌 기준으로 14.1밀인데 네네. 이게 재밌는 거는 뭐 여러 팀과 선수들이 이 룰의 허점을 파악한 거죠. 오프 시즌에는 이 룰이 적용을 안 받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오프 시즌에 샐러리 유동성을 추구하는 팀들과 더 좋은 계약으로 자신의 가치를 재평가받길 바라는 선수들의 니즈가 결합을 해서 오프 시즌 바이아웃이라는 특이 사례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브래들리 빌 같은 경우에 또 특이한 사례가 있다고 그러는데 또 그건 또 어떤 내용일까요? 브래들리 빌 같은 경우는 13.9밀 이 정도면 어마무시하죠. 음. 근데 이런 사례들 중에서도 브래들리 빌이 특수한 건 브래들리 빌이 2년 계약을 포기했기 때문이에요. 이 2년 계약을 네. 포기했고 이 선수가 2년 계약을 포기하면서 팀은 이 2년 계약을 그대로 스트레치 프로비전으로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네네. 이게 바이아웃 특이 사례 중에서도 더 특이한 사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팀을 뛰쳐나온 선수가 있죠. 또 데미안 릴라드입니다. 그래서 정말 역대급 스트레치 프로비전이다라는 또 오프 시즌에 그런 이명이 있는데 정확히 스트레치 프로비전이 어떤 건지 또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스트레치 프로비전이라는 건 선수를 방출할 때 남은 연봉을 이 한두 해에 몰아서 원래 샐러리 캡에 반영이 될 거잖아요. 네네. 그거를 여러 해에 거쳐서 분산해서 반영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음. 스트레치 프로비전을 선택하는 팀들이 너무 큰 고액 연봉자를 내보내게 됐을 때 보통 네. 웨이브죠. 웨이브로 내보내면 이제 그거를 이제 여러 해에 거쳐서 이 샐러리를 분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이번에 비디나 그 릴라드 같은 경우는 2년 남은 계약을 스트레치 프로비전으로 처리를 했을 때 5년까지 샐러리 캡 부담을 분산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소위 뭐 카드 할부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은 될까요? 예, 비슷할 수 있겠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스트레치 프로비전이 사실 뭐 예전에도 있을 텐데 또 이번 시즌 유독 이런 용어가 자주 들리는 그 배경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일단 이 릴라드랑 빌 얘기하기 전에 대체 이게 네네. 어느 정도 규모길래 이렇게 역대급이다 음. 하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요거를 먼저 좀 풀어보겠습니다. 예. 네네. 이 샐러리를 지금 이번에 덜어낸 스트레치 프로비전 이 두 건의 사례가 네네. 일단 역대 1위, 2위예요. 예. 릴라드가 역대 1위고 그 브래들리 빌이 역대 2위입니다. 근데 브래들리 빌 같은 경우도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 음. 선수가 바로 웨이브가 불가능했어요. 예. 네네. 왜냐면 웨이브를 해서 스트레치 프로비전을 하려면 스트레치 프로비전 또 상한선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음. 근데 그 상한선이 셀러리 캡의 15% 이번 시즌 기준으로 23.19밀인데 네네. 이 피닉 선스가 이미 스트레치 프로비전을 적용을 한 선수가 2명 정도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음. 금액이 오바돼 가지고 이 선수가 스트레치 프로비전을 못했어요. 그만큼 비례 스트레치 프로비전을 당하는 연봉조차도 컸다는 거죠. 예. 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역대 1, 2위 규모고 이 선수들이 릴라드 같은 경우에 2년 112.583밀, 브래들리 빌 같은 경우에 2년 96.9밀리언을 스트레치 프로비전했거든요. 그러면 네. 이게 5년 동안 릴라드는 22.51밀리언이 잡히고요. 음. 브래들리 빌은 5년 동안 약 19.3일이 잡혀요. 네. 그러니까 대략 20밀리언 가량의 선수를 영입할 수 있는 규모를 지금 5년간 데드머니로 갖고 가는 겁니다. 이게 정말 어마무시한 거고요. 음. 그게 지금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 스트레치 프로비전이 왜 이렇게 역대급이다 하는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네네. 그러면 이 팀들이 왜 이렇게 선택을 했는지가 이제 중요하잖아요. 결국 네. 이것도 샐러리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세컨 에이프런 룰 도입으로 따른 이제 그 제한 때문에 생긴 문제예요. 두 팀 네네. 모두 우승 경쟁을 해야 된다는 압박이 매우 강해요. 음. 그런데 피닉스 선즈는 당시에 이제 세컨 에이프런에 들어가 있었고 그때 시작한 게 듀란트를 이제 떠나보내는 트레이드를 하면서 리툴링을 들어갔죠. 네. 그러고 밀워키 벅스 같은 경우에는 아데토쿤보 잡아야 되는데 릴라드는 부상을 당해서 시즌 아웃이 됐고 어떻게든 음. 전력 보강을 해야 되는데 셀러리 캡 유동성은 없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든 캡 스페이스를 또 비웠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음. 밀워키 벅스는 웨이브를 선택을 했고 그다음에 스트레치 프로비전으로 샐러리 캡을 비워서 마일스 터너라는 선수를 데려왔고 음. 심지어 마일스 터너 데려올 때도 이 스트레치 프로비전만 가지고 샐러리 캡의 캡 스페이스가 충분하지 않아서
추가 트레이드를 했어요. 굉장히 손해를 네네. 봐가면서. 그랬을 정도고 이 피닉스 선즈 같은 경우에도 인제 빌을 떠나보내면서 리툴링을 본격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죠. 이 음. 빌 떠나보낼 때 는 시점 전후로 해서 이제 부커와의 인제 연장 계약도 일어나고 결국 본인들의 슈퍼스타를 잡아가면서 팀을 재건하기 위한 과정에서 고육지책으로 선택한 게 스트레치 프로비전이었다. 그리고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은 결국 강도 높은 에이프런 제한이 불러온 일종의 참사, 고육지책 요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불꽃 댄서님께서는 이제 그 만기 계약을 앞둔 이제 특히 또 아직 젊기도 한 이제 디안드레 에이튼의 그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게 결국에는 아까 저희가 얘기한 사례들이 보면 좀 독특해요. 바이아웃 오프 시즌에 지금 소니님께서 굉장히 잘 짚어주셨는데 에이튼, 스마트, 클락슨, 지금 빌 요런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 기량이 여전히 좋고 젊고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선수들이잖아요. 네. 에이튼 같은 경우에는 10밀을 포기를 했는데 8.1밀을 받고 재계약을 아니 그 레이커스랑 계약을 했고 네. 그 마커스 스마트 같은 경우에는 6.8밀을 포기하고 나갔는데 2년 계약을 받았어요. 예. 음.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봐도 이 선수들의 가치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도 빠르게 지금 오프 시즌에 나왔다는 거죠. 근데 음. 이게 결국엔 두 가지예요. 구단 입장에서는 그 세컨 에이프런 적용은 데드라인까지 유예가 되는 거예요. 데드라인이 음. 지나면 확정되는 겁니다. 원래 에이프런이나 이런 것들이 셀러리 캡이라는 게 결국에는 데드라인을 지나면서 확정이 되고 그때 기준으로 적용을 받는 건데 데드라인까지 끌고 갔을 때 혹시라도 세컨 에이프런이나 퍼스트 에이프런을 밑으로 못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에 이제 염려를 하기 시작하는 게 좀 생겼고요. 음. 그런 풍도가 생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 너무 많은 팀들이 샐러리 유동성을 극단적으로 추구하는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네. 데드라인으로 다가가면 갈수록 이걸 내리기 위한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죠. 음. 근데 선수들 같은 경우는 지금 지난 시즌을 보니까 데드라인 바이아웃이라는 게 생각보다 매력이 없었단 말이에요. 지난 네. 시즌에 데드라인 바이아웃이 대표적인 예시로 벤 시몬스를 들으면 벤 네. 시몬스 같은 급의 선수가 물론 부상으로 망했지만 그전에는 이렇게 딱 나오면 굉장히 화제가 되고 많은 팀들이 달려들었어야 되는데 음. 플레이오프 컨텐더 중에 달려들 만한 팀들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퍼스트 에이프런만 넘겨도 바이아웃을 할 수 없거든요. 이런 급의 선수를.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고연봉자가 바이아웃으로 나왔을 때 달려들 팀이 없으니까 클리퍼스가 아주 여유낭낭하게 시몬스를 채갔잖아요. 네. 근데 이걸 선수들이 다 봤어요. 그 선수들 입장에선 '데드라인에 내가 나가면 인기를 못 끌 것 같은데? 내가 원하는 팀을 못 선택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고 팀들 음. 입장에서는 샐러리 유동성이 어떻게든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거 바이아웃도 쉽지 않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래 음. 그러면 양측 니즈가 맞아버린 거죠. 오프 시즌에 그냥 바이아웃 해 버리자.' 예. 그러면 선수들 입장에서도 그럼 내가 많이 해 줄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디안드레 에이튼이 10밀이나 되는 금액을 바이아웃하게 된 저는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또 이런 또 구단과 선수들의 또 뒷사정이 또 있는 것 같아서 또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네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좀 계약을 좀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좀 준척급 RFA 선수들이 있는데 이제 시카고 불스 조시 기디 그다음 브루클린 네츠 캠 토마스 그다음 골든 스테이트 조나단 쿠민가 그리고 필라델피아 필리스 퀸튼 그라임스입니다. 이 네 선수들이 계약 계약을 현재 연장 계약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일단 불꽃 댄서님 뭐 RFA가 뭔지 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FA는 보통 비제한적 자유계약 선수 그리고 음. 제한적인 자유계약 선수 요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네. RFA는 R이 붙었죠. 리스트릭트. 그 말 음. 그대로 이제 제한적 자유계약 선수를 뜻하고요. 네. 이거는 그 처음에 이제 루키 계약이나 이런 급에서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을 달성한 유망주 선수들을 팀들이 놓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한 음. 한 번의 계약은 팀한테 유리하게 계약을 맺어주는 제도예요. 네. 그래서 다른 팀이 이 RFA 선수한테 오퍼 시트라는 계약 제한을 제시를 하면
네. 원소속팀은 또 오퍼시트와 동일한 조건으로 48시간 내에 매치를 시킬 수 있는 우선권을 가지게 되는 제도입니다. 음. 예. 그래서 이게 원소속팀한테 아주 유리한 제도고요. 네. 이 선수들 입장에서는 한 번 더 팀한테 잡힐 수밖에 없도록 좀 이 제한권을 주는 그런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단도직입적으로 왜 이 4 인방 계약이 이렇게 지체되는 건지 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결국에는 샐러리 유동성, 에이프런 영향이 있는 건 맞아요. 네네. 그거는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고 가는 건데 네네. 이번 시즌에는 또 특이 사례들이 쪼끔 더 있어요. 어떤 이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저번 카드 다이제스트 5 화에서 얘기했다시피 리그 트렌드가 젊고 역동적인 선수들로 재편이 되면서 네. 이게 그게 세컨 에이프런 이런 샐러리 유동성을 극단적으로 추구하는 상황과 만나다 보니까 음. 이 현재 시장 트렌드가 슈퍼스타와 준수한 롤 플레이어를 좀 선호하는 그 현상으로 재편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이 어중간한 규모의 솔리드 주전급 선수들한테는 투자가 좀 위축된 경향이 있고 이 음. RFA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영향을 더 크게 받는 이유는 이 선수들이 다 젊고 역동적인 선수인 건 맞아요. 하지만 네. 기본적으로 이 선수 지금 이번에 다루는 이 4 인방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어중간한 계약 규모의 솔리드 주전급 선수들인데다가 음. 또한 이제 원소속 팀이 매치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팀들이 오버페이를 해야 되거든요, RFA 계약을 네. 하려면. 근데 이 오버페이라는 게 지금 이런 지금 에이프런 제한으로 인해서 샐러리 유동성을 극단적으로 추구하는 시장 상황에서는 모든 음. 팀들한테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매한 티어의 선수한테 오버페이를 한다? 요게 어렵다. 요 개념이 가장 중요하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네. 하나 더 보태면 이 세컨 에이프런 도입 당시에 노사 협약으로 옵션이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보너스. 이 음. 보너스가 샐러리 캡에 원래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거를 무조건 네. 반영하게 이 규약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음.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RFA 선수들한테 특히 영향을 주는데 언라이클리 보너스 같은 경우는 보통 성장을 했을 때 이 보너스를 받을 수 있게 막 그런 식으로 짜요. 뭐 올 NBA를 달성한다거나 뭐 MVP D4를 달성한다거나 그런 보너스를 준다거나 이런 규조인데 음. 이게 사실 달성하기가 꽤 어렵지만 선수들 입장에서 '내가 성장하면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요걸 넣길 바라고 네. 구단에서는 달성하기 어려우니까 "샐러리 캡에 반영한다면 그냥 넣어 줄게."라는 식으로 섬찟듯이 넣어 주는 경우가 있었는데 인제는 음. 요게 아예 안 됩니다. 왜냐면 샐러리 캡에 반영이 되니까 팀 입장에서는 그냥 연봉 전체 주는 거나 이 보너스를 넣는 거나 똑같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게 합의 시에 계약을 유동적으로 만드는 조건까지도 사라졌죠. 그래서 RFA 계약이 더 빡세졌습니다. 어 불꽃의 님께서는 그럼 이 4 인방 그 계약 어떻게 좀 진행될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음. 결과적으로 이게 어 지난 시즌에 퀵클리가 5년 175 밀리언 장기 계약을 따는 게 지금 선수들과 구단 간에 동상이몽이 생기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이 선수들 입장에서는 '내가 퀵클리보다 못할 게 뭔데?' 약간 이렇게 되는 거고 구단 음. 입장에서는 '퀵클리는 특수 사례지.' 약간 이렇게 가는 거예요. 퀵클리 같은 경우는 데드라인에 트레이드를 통해서 영입을 했어요. 그때 영입할 음. 당시부터 이미 팀이 무조건 재계약을 염두에 두고 영입을 사실 한 거죠. 이번 시즌에 그렇게 비슷한 선수가 그라임스가 있고 유일하게 4 인방 중에서 지금 그래도 계약을 장기로 갈 확률이 가장 높아 보이고 어느 정도 합리적인 금액으로 계약을 할 것으로 지금 기대되는 선수기도 해요. 네. 근데 피클리 같은 경우는 그래서 구단에서 좀 세게 줬어요. 근데 이게 특수 사례이기 때문에 요거를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음. 근데 지금 구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선수들은 인제 저런 식으로 좀 세게 원하는 상황인데 정작 시장 상황은 너무 RFA 선수들한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고 근데 음. 이제 널레스 노엘 사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제 널레스 노엘이 구단에서 제시하던 4년 70 밀이었나요? 이 굉장히 큰 계약을 제끼고 이제 퀄리파잉 오퍼를 수락했다가 완전 음. 가치가 폭락을 했죠. 2018년 이후에요. 퀄리파잉 오퍼를 수락한 선수가 5 명이에요. 근데 음. 이 중에서 대형 계약단의 선수가 몇 명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건지님 혹시 한번 맞춰 보시겠습니까? 네. 진짜 잘 모르겠는데요. 1 명이에요. 1 명. 단 1 명입니다. 어. 대형 네. 계약을 만든 선수가. 마일스 음. 브리지스 1 명이에요. 근데 이 마일스 어. 브리지스의 계약도 아까 그
리스트에 있어요. 소닉님이 말씀해주신 25밀 전후의 그 리스트에 있는 선수란 말이에요. 네. 그만큼 이 퀄리파잉 오퍼를 수락한 경우에 대형 계약을 따내는 게 쉽지 않아요. 음. 어렵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이거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음. 지금 퀄리파잉 얘기들이 나오지만 사실 선수들이 이거 받아들이기 쉽지 않거든요. 그 음. 에이전트들이 안단 말이에요. 퀄리파잉 오퍼가 얼마나 위험한지. 이 널렌스 노엘이 너무 정확하게 보여줬잖아요. 딱 찾다가 그 당시 널렌스 노엘 심지어 클러치 스포츠 소속이었어요. 음. 그런데도 이 퀄리파잉 오퍼 받아들였다가 망했죠. 그러니까 사실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그 퀄리파잉 오퍼를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뭐 캠 토마스 같은 사례들이 지금 나올 정도로 RFA와 구단이 지금 첨예한 상황이라고 보고요. 음. 팀튼 그라임스만 좀 다르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라임스는 음. 제가 12밀에서 한 15밀, 16밀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딱 지금 제가 생각한 정도 금액으로 갈 것 같고 장기 음. 계약은 못할 줄 알았는데 장기 계약까지 얘기까지 나와서 지금 나름 좀 행복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RFA 남은 선수들이 또 어떻게 계약을 진행하는지도 지켜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준비한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다각딜 증가 현상입니다. 이번 오프 시즌에 듀란트가 팀을 옮기면서 무려 7각에 달하는 이제 다각딜이 있었습니다. 역대 1등이라고 하는데 또 지난 데드라인 때는 이제 버틀러가 골든 스테이트로 오면서 5각딜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지난 오프 시즌에는 클레이 탐슨이 또 댈러스로 넘어갈 때 육각딜이 있었습니다. 어, 이런 다각딜이 증가 현상을 하는 이유는 또 뭐가 있었을까요, 불코댄서님? 예, 일단 지금 역대 1위라고 하는 딜들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고 이 네. 육각딜이 일어났을 때도 사실 역대 1위였거든요. 근데 지금 역대 음. 2위가 됐고 이번 시즌엔 케빈 두란트가 또 역대 1위를 찍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딜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도 딱 에이프런 도입 이유죠. 세컨 에이프런 도입이 이 팀들의 셀러리 캡 활용을 극도로 제한을 하다 보니 네. 이 트레이드는 해야 되는데 그 트레이드를 하고 싶은 팀들, 슈퍼스타를 영입하거나 슈퍼스타를 보내고 싶은 팀들 음. 대부분 이 에이프런에 들어갑니다. 극단적으로 세컨 에이프런에 들어가는 팀들도 있고요. 그런 팀들이 트레이드를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든 트레이드 제한을 그러면 벗어나야 되는데 이 음.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세컨 에이프런 딱 걸려버리면 이 영입하는 때 트레이드 때 보내는 선수 연봉의 110%까지밖에 못 받아와요. 네. 그러고 여러 명의 선수를 묶어서 한 명의 선수를 받아오는 것도 불가능해요. 그러고 내 고연봉 선수를 보낼 때 그 선수보다 비싼 선수도 못 받아옵니다. 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생기니까 어떻게든 내가 원하는 선수를 데리고는 와야 되는데 안 되니까 음. 딜 규모를 키우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캡 스페이스 있는 팀들이 끼어들고 하면서 샐러리 제한, 에이프런 제한 같은 걸 피할 수 있게 되니까요. 그래서 네. 이런 딜들이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옛날하고 다른 건 이 다각딜들이 처음부터 다각딜로 구상된 게 아니라 음. 딜이 하나하나 다 생겨요. 그리고 구도 합의가 다 됩니다. 그다음에 그 음. 딜들을 합쳐요. 어떤 팀이 하나가 나서서 슬슬 합칩니다. 그러면서 바깥에 있던 구경하던 팀 중에 캡스페이스 있거나 에셋 있는 팀들을 끌어들이죠. "야 너 좀 음. 들어와서 이 딜 좀 할 수 있게 해 줘."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바뀌었어요. 옛날엔 다각딜이라고 하면 정말 모든 팀들이 내가 이게 필요해서 끼어드는 경우였지 이런 식으로 딜이 끝난 다음에 그 딜들을 합쳐서 딜을 만드는 식의 딜은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음. 지금 다각딜들을 블록버스터 딜이라고 부르지 않는 거예요, 사실. 블록버스터 음. 딜이라는 그런 파급력, 충격을 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좀 개념이 달라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배스킷볼 다이제스트 지식백과 첫 번째 시간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당히 좀 재미없고 네, 흥미는 떨어지지만 또 저희 채널만이 다룰 수 있는 내용을 계속 다뤄보겠고요. 네, 다음에는 조금 더 또 가볍게 들으실 수 있도록 좀 내용을 좀 잘 다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건디였습니다. 모두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